드디어 우리 대만이 한국을 추월했습니다. 대만의 승리 선언에 섬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오만이 비명으로 바뀌는 데는 딱 30일이면 충분했습니다. 국제 컨퍼런스 당일 한국이 공개한 압도적 기술 격차에 대만 대표단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얼어붙었고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비웃음을 완벽한 침묵으로 바꾼 한국의 무서운 저력, 그 충격적인 현장이 지금 공개됩니다. 현장의 분위기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타이베이 국제 컨벤션 센터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지는 긴장감이 상당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공식 개막까지 30분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3,000명이 넘는 참가자들로 가득 찬 상황이었죠. 저는 로렌조 카스티우입니다. 스페인계 미국인으로 지난 20년간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온 전문가죠. 수많은 국제 포럼에 참석해왔지만 이번만큼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공기 중에 흐르는 긴장감은 거의 손에 잡힐 듯했어요. 입구 쪽에서부터 각국 대표단의 배치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 대표단 100여 명은 한쪽 구석에 몰려 비밀회의라도 하는 듯 수군거리고 있었고, 대만 반도체협회 관계자들은 정반대편에서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단 15명 정도는 중앙 라운지에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묘하게도 가장 차분해 보였습니다. 제가 특히 관심 있게 지켜본 인물은 중국 측 수석대표 왕하오란 회장이었습니다. 베이징대 출신으로 화웨이에서 2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그는 한국 쪽을 힐끗힐끗 쳐다보더니 주변 동료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대만이 왜 한국 같은 후발주자와 협력해야 합니까? 중국의 성숙한 기술과 막대한 자본이 있는데 왕하오란 회장의 목소리에는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뉘앙스가 역력했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던 중국 관계자는 한국이 설마 TSMC급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나며 비웃기까지 했죠. 그런데 흥미로웠던 것은 대만의 반응이었습니다. 대만 반도체협회 천리화 회장은 표면적으로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심 불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중국 측에서 한국을 노골적으로 비하할 때마다 미묘하게 인상을 찌푸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새벽 3시 23분 제 호텔 방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타이베이 그랜드 하얏트 호텔 37층.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었죠. 로렌조 씨, 지금 당장 내려와 주세요. 큰일이 났어요. 천리화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그 누구보다 침착했던 그녀의 음성이 떨리고 있었어요. 27층 그녀의 스위트룸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해체된 전화기와 램프, 심지어 TV 뒷판까지 뜯어져 있었고 그 옆에는 손톱만한 크기의 검은 물체 6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청 장치예요. 방 안 곳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죠. 그녀가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천리화 회장의 12살 딸이 학교에서 나오는 모습, 남편이 회사 주차장에 있는 모습, 어제 저녁 가족들이 집에서 식사하는 모습까지.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의 안전을 원한다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한국과의 어떠한 기술 협력도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행한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48시간. TSMC 황쯔위 부회장은 베이징에 있는 조카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대요. 경제부 리네이팅 차관은 아들이 다니는 미국 대학에서 이상한 전화를 받았고요. 이건 조직적인 공작이었습니다. 중국이 대만 반도체 산업 수뇌부 전체를 겨냥한 전방의 압박이었죠. 로렌조 씨, 무서워요. 하지만 이대로 굴복하면 영원히 중국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천리화 회장의 눈빛에는 공포와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죠. 이 컨퍼런스가 대만 반도체 산업의 생사를 결정할 전쟁터가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컨퍼런스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00여 명이었던 중국 참가자가 갑자기 100명 이상 더 늘어나 200명이 넘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두 정장 차림의 젊은 남성들이었죠. 누가 봐도 일반 참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9시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러 라운지로 향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대만 참가자 한 명 한 명마다 중국인 서너 명이 따라붙어 있었던 겁니다. 천리화 회장이 화장실로 가자 중국인 여성 둘이 바로 뒤따라갔고, 황쯔위 부회장이 전화를 받으러 복도로 나가자 중국 남성 셋이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마치 감옥의 간수들처럼 말이죠. 로렌조 씨, 보고 계신가요? 한국 대표단의 박도윤 삼성 수석부사장이 제게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중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군요.
어젯밤 대만 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정들이 모두 어둡더군요. 박도윤 부사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대만 대표단 전원의 얼굴에 공포가 서려 있었죠. 특히 린웨이팅 경제부 차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황쯔위 부회장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선 것입니다. 정확히 7층과 8층 사이였죠.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이 갇혔어요. 비상벨이 울렸지만 구조팀이 도착하기까지 45분이나 걸렸습니다. 황 부회장이 구조됐을 때 그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우연일 리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통제실에 중국 측 사람이 있었던 걸 봤습니다. 구조팀의 한 젊은 직원이 제게 몰래 귓속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점심시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만의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28살의 천재 프로그래머 장밍웨이였는데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과호흡 증후군이었어요. 계속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서도, 복도에서도, 심지어 창밖에서도요. 의무실에서 깨어난 장밍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해보니 그의 주변에는 항상 같은 중국인 남성 둘이 어슬렁거리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메인홀에서 대만 기업들의 기술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시작되자마자 이상한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마이크에서 갑자기 귀를 찢는 소음이 나오고 프레젠테이션 화면이 먹통이 되고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리화 회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사과했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게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왕하오란 회장님, 혹시 이런 상황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제가 중국 대표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그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오래된 장비는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법이죠. 중국의 최신 장비를 쓰시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의 대답에 회장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의도는 명백했어요. 대만이 굴복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겠다는 것이었죠. 오후 4시 한국 대표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윤 부사장이 천리화 회장에게 작은 쪽지를 전달했어요. 제가 옆에서 흘깃 본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 밤 11시 지하 주차장 B2 구역 혼자 오세요. 천리화 회장이 쪽지를 읽자마자 즉시 찢어서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순간 왕하오란 회장이 갑자기 큰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터 야간 통행 금지가 시행됩니다. 안전을 위해 모든 참가자는 오후 9시 이후 호텔 밖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민간 행사에서 통행 금지라니. 하지만 호텔 경비원들이 모두 왕하오란의 지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대만 참가자들은 사실상 감금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녁 7시 천리화 회장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로렌조 씨, 부탁이 있어요. 오늘 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제 대역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제 방에서 TV를 보고 있는 척만 해주시면 돼요. 그녀의 부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팀과의 비밀, 접선에 목숨을 걸고 나서려는 거였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중국 쪽이 이미 눈치챘을 수도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도 뭔가 해야 합니다. 밤 9시 호텔 전체가 마치 감옥처럼 변했습니다. 모든 출입구에 경비원이 서 있었고 복도마다 중국 관계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죠. 대만 참가자들은 각자 방에 갇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이미 한국과 대만의 비밀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걸 말입니다. 밤 10시 45분 저는 천리화 회장의 방에서 TV를 보는 척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복도를 살피니 중국 감시자 둘이 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죠. 천리화 회장은 이미 30분 전 환기구를 통해 빠져나갔습니다. 호텔 설계도를 입수한 한국팀의 도움으로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하 주차장 B2 구역은 호텔에서 가장 으슥한 곳이었습니다. CCTV 사각지대였고 형광등마저 대부분 꺼져 있었죠. 천리화 회장이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3명의 그림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 회장님, 무사히 오셨군요. 박도윤 삼성 수석부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옆에는 강혜원 SK하이닉스 기술총괄과 정시현 산업부 국장이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감시가 너무 심해서 늦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박도윤 부사장이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손톱만한 크기였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었죠. 한국의 차세대 3나노 공정기술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하지 않은 극비 자료예요. 천리화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3나노 공정은
천재 반도체 업계의 성배와 같은 기술이었거든요. TSMC조차 아직 안정적인 양산에 실패한 상태였으니까요. 정말입니까? 한국이 3나노를 완성했다고요? 완성을 넘어 이미 양산 중입니다. 수율 95%를 달성했어요. 강혜원 기술총괄의 말에 천리화 회장이 숨을 멈췄습니다. 95%라니 그건 거의 마법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하지만 왜 이런 극비 정보를 저희에게? 중국의 압박을 받고 있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드 보복 때 우리가 겪은 일을 기억하세요. 이제는 아시아 국가들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정시현 국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대만의 설계 능력과 한국의 제조 기술을 결합하면 중국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고 봅니다. 48시간 내에 중국이 요구하는 답변 대신 우리와 손잡으시죠. 천리화 회장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어요. 자신과 가족의 목숨이 걸린 선택이었죠. 보호해 주실 수 있나요? 제 가족을요. 이미 준비했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대만에 특수팀을 파견했어요. 필요하면 언제든 귀하의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주차장 입구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사람은 즉시 기둥 뒤로 몸을 숨겼어요. 검은 밴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는데 중국 측 차량이 분명했습니다. 우리를 찾고 있는 것 같군요. 박도윤 부사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결정하셔야 해요. 천리화 회장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USB를 받아들었어요. 좋아요. 하지만 이 기술이 정말인지 먼저 확인해야겠어요. 내일 새벽 4시 타이베이 외곽 폐쇄된 팹에서 시연하겠습니다. 실제 장비로요. 그곳은 너무 위험해요. 중국 정보원들이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혜원 기술총괄이 스마트폰을 꺼내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3개의 다른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새벽 3시 30분. 호텔 뒤편 직원 출입구로 나오세요. 검은색 토요타 캠리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번호판 끝자리는 8739예요. 운전자가 타이베이 날씨가 춥네요라고 하면 서울은 더 춥겠죠라고 답하세요. 아무입니다. 정시현 국장이 추가로 설명했습니다. 만약 추적당하면 어떻게 하죠? 세 대의 위장 차량이 교란 작전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박도윤 부사장이 작은 검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비상시 이걸 누르세요. GPS 추적과 함께 즉시 구조팀이 출동합니다. 천리화 회장이 검은 상자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황쯔위 부회장과 리네이팅 차관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들 없이는 결정할 수 없어요. 이미 연락했습니다. 다른 경로로 합류할 예정이에요. 갑자기 주차장 전등이 모두 꺼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빨리 흩어지세요. 박도윤 부사장의 외침과 함께 네 사람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중국 측이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천리화 회장은 비상계단을 통해 호텔로 돌아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자기 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TV를 보는 척하고 있었죠. 무사하신가요? 네. 하지만 들킨 것 같아요. 내일 새벽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로렌조 씨, 내일 새벽 우리와 함께 가시겠어요? 객관적인 증인이 필요합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건 분명 위험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반도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죠. 가겠습니다. 새벽 1시. 호텔은 불안한 정적에 쌓여 있었습니다. 복도를 순찰하는 중국 감시자들의 수가 2배로 늘어났어요. 그들은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천리화 회장은 잠을 자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베개 밑에는 비상 버튼과 여권, 그리고 가족 사진이 준비되어 있었죠.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대만 반도체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위험한 여정이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과연 우리는 중국의 감시망을 뚫고 한국의 극비 시설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정말 세계를 뒤바꿀 기술일까요? 새벽 3시가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새벽 3시 20분. 저는 천리화 회장과 함께 비상계단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너무 위험했어요. 중국 측이 언제든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27층에서 지하까지 숨소리조차 죽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20층쯤 내려왔을 때 천리화 회장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깐, 뭔가 이상해요. 그녀가 가리킨 곳을 보니 계단 손잡이에 투명한 실 같은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적외선 센서였습니다. 함정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면 즉시 알람이 울릴 거예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중국 측이 모든 탈출 경로에 감시 장치를 설치한 거였죠. 어떻게 하죠?
제가 배운 방법이 있어요. 천리와 회장이 가방에서 작은 스프레이를 꺼냈습니다. 공기 중에 뿌리자 적외선 빔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그물처럼 계단 전체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이로 지나가야 해요. 영화처럼요. 믿기 힘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레이저 미로를 통과하듯 몸을 비틀며 센서를 피해 내려갔어요. 15층에 도달했을 때 위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계단으로 들어온 것이죠.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빨리, 이쪽으로. 천리와 회장이 14층 방화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지만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경비실이었죠. 우리는 벽에 바짝 붙어 이동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치려는 순간 안에서 중국어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리화가 방을 나간 지 30분이 됐다. 아직도 못 찾았나? 모든 출구를 막았는데 유령이 된 것도 아니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경비실을 지나쳤어요. 10층에서 우리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복도 끝에 중국 요원 둘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천리화 회장이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킨 거예요. 귀를 찢는 사이렌이 울리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습니다. 불이야! 대피하세요! 혼란 속에서 투숙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중국 요원들도 당황한 틈을 타 우리는 인파에 섞여 계속 내려갔어요. 하지만 5층에서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비로 통하는 모든 통로가 봉쇄되어 있었고 중국 요원 20명이 포위망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도 막혔을 거예요. 천리화 회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모든 출구가 차단된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박도윤 부사장의 메시지였어요. 3층 직원 휴게실. 창문 열어놨음. 우리는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3층 직원 휴게실에는 정말로 창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는 청소용 곤돌라가 매달려 있었어요. 이걸 타고 내려가라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리화 회장이 먼저 곤돌라에 올랐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곤돌라는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어요. 우리가 2층쯤 내려왔을 때 위에서 손전등 빛이 비쳤습니다. 중국 측이 우리를 발견한 거예요. 저기 있다. 곤돌라를 멈춰. 누군가 곤돌라 와이어를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위험하게 흔들렸어요. 뛰어내려야 해요. 1층 높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래는 조경용 풀숲이었어요. 천리화 회장과 저는 동시에 뛰어내렸습니다. 풀숲이 충격을 완화해줬지만 여전히 아팠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절뚝거리며 호텔 뒷문으로 향했어요. 직원 통로를 이용해 주방을 거쳐 후문으로 나가는데 15분이 더 걸렸습니다. 주방에서는 새벽 준비를 하는 직원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우리를 못 본 척해줬어요.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후문 앞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왕아오란 중국 대표 본인이었어요. 천 회장님, 여기서 만나네요.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건장한 경호원 넷이 서 있었죠. 얌전히 따라오시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싫다면요? 천리화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불행한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요. 이미 당신 딸은 왕아오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연막탄이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하얗게 변했어요. 이쪽으로. 누군가 우리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이었어요. 우리는 연막 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뒤에서 중국어 고함 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점점 멀어졌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시 45분이었습니다. 검은 토요타 캠리가 엔진을 켠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이베이 날씨가 춥네요. 운전사가 말했고 천리화 회장이 답했습니다. 서울은 더 춥겠죠? 차에 타자마자 운전사는 급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호텔에서 검은 밴 5대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추적자가 많네요. 단단히 잡으세요. 운전사는 한국 국정원 요원 김태석이었습니다. 전직 카레이서 출신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 교차로에서 그는 갑자기 핸드브레이크를 당기며 180도 회전했습니다. 추적 차량 둘이 미처 반응하지 못하고 충돌했어요. 아직 3대 더 있습니다. 천리화 회장이 뒤를 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김태석이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속도계가 시속 160km를 넘어섰어요. 타이베이 시내를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양옆 건물이 스치듯 지나갔어요. 사이드미러가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저기 막다른 길이에요. 제가 소리쳤지만 김태석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벽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그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다시 180도 회전했어요. 추적 차량 한 대가 미처 멈추지 못하고 벽에 충돌했습니다.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어요. 이제 2대 남았네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 측이 경찰까지 동원했나 봅니다. 아니요, 진짜 경찰이에요. 속도 위반 때문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추적자와 경찰을 동시에 따돌려야 했으니까요. 그때 운전사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플랜 C 실행, 즉시 지원 요청. 30초도 안 돼서 우리와 똑같은 검은 토요타 캠리 4대가 나타났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미끼 작전이에요. 이제 누가 진짜인지 모를 겁니다. 실제로 추적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경찰도 어느 차를 쫓아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어요. 우리는 그 틈을 타 공업단지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10분 후 톨게이트입니다. 거기가 마지막 고비예요. 김태석의 말대로 톨게이트에는 검은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한 대 한 대를 검문하고 있었어요. 중국 국가안전부 요원들입니다. 정식 검문이 아니라 불법이에요. 천리화 회장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뚫고 지나가겠습니다. 충격에 대비하세요. 김태석이 기어를 변속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포효했어요. 멈춰. 즉시 정차하라. 중국 요원들이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석은 멈추지 않았어요. 타타타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뒤주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천리화 회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괜찮아요. 방탄 유리예요. 운전사의 말대로 총알은 유리를 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차단기를 박살내며 톨게이트를 통과했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검은 오토바이 여러 대가 쫓아오고 있었어요. 오토바이 부대까지 동원했네요. 정말 작정했구만. 김태석이 혀를 찼습니다. 오토바이들이 차 옆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운전자들이 뭔가를 던지려는 자세를 취했어요. 폭발물이에요. 회피 기동. 김태석이 지그재그로 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폭발음이 연속으로 들렸어요. 아스팔트가 튀어올랐습니다. 이건 전쟁이야, 전쟁.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핵이었어요. 서치라이트가 우리 차를 비췄습니다. 핵이까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천리화 회장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석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30초만 버티세요. 그가 핸들을 급격히 돌려 산업단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과 건물 사이를 누비며 헬기의 시야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30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들어온 수십 대가 나타나 헬기를 에워쌌어요. 헬기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상승할 수밖에 없었죠. 한국 공군 특수드론 부대입니다. 이제 안전해요. 새벽 4시 10분. 우리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타이베이 외곽에 버려진 반도체 공장이었어요. 하지만 공장 입구는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차량 10대가 길을 막고 있었어요. 결국 여기까지 왔네요. 왕아오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승리를 확신하는 듯했어요. 이제 포기하세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천리화 회장은 차에서 내려 당당히 맞섰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녀가 손을 들자 공장 곳곳에서 불빛이 켜졌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 50명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여기는 한국 정부가 임대한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즉시 물러나세요. 왕아오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함정이었군. 아니요. 준비였습니다. 당신들과 달리 우리는 법과 정의로 싸웁니다. 잠시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측은 수적으로 우세했지만 한국 특수부대의 무장과 훈련도는 압도적이었어요. 결국 왕아오란이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물러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맞아요. 이제 시작이죠. 진짜 기술 대결의 시작. 천리화 회장의 말과 함께 우리는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겉보기엔 폐허 같았지만 지하로 내려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최첨단 클린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도윤 부사장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오신 만큼 그 이상의 가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황쯔위 부회장과 린웨이팅 차관도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추격전 끝에 간신히 온 것 같았어요. 린 차관님은 트렁크에 숨어서 오셨어요. 황쯔위 부회장의 설명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리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밖에서는 중국 측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100명은 넘어 보였어요. 곧 강제 진입을 시도할 겁니다. 정시현 국장이 우려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빨리 시작하죠.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걸 보여드려야겠네요. 강혜원 기술총괄이 우리를 클린룸 중앙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집채만한 크기의 UV 노광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지금부터 보실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미래 그 자체입니다. 시연이 시작되려는 순간 우리 모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역사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목숨을 걸고 도착한 이곳에서
이제 진짜 혁명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EUV 장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자 클린룸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했어요. 강혜원 기술총괄이 직접 장비를 조작하며 설명했습니다. 보고 계신 것은 파장 13.0 나노미터의 극자외선을 이용한 노광 공정입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플라즈마 소스 기술로 기존보다 30% 높은 출력을 달성했죠. 모니터의 실시간으로 웨이퍼 표면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한 패턴들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선폭은 정확히 3나노미터였습니다. 불가능해요. ASML조차 이런 정밀도는. 황쯔위 부회장이 경악하며 모니터의 얼굴을 바짝 댔습니다. TSMC의 기술 수장인 그가 이 정도로 놀라는 건 처음 봤어요. 잠깐, 이 패턴의 균일도를 보세요. 표준 편차가 0.01나노미터도 안 돼요. 리네이팅 차관이 측정 데이터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비밀은 이것입니다. 박도윤 부사장이 특수 제작된 마스크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반 마스크와 달리 닫힌 구조로 되어 있었죠. 한국과학기술원과 삼성이 5년간 공동 개발한 3차원 위상 변조 마스크입니다. 빛의 간섭 패턴을 극한까지 제어할 수 있어요. 그가 마스크를 장비에 장착하는 순간 모니터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빛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춤추며 완벽한 패턴을 그려냈어요. 이건 예술이야. 과학을 넘어선 예술입니다. 천리화 회장이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굉음과 함께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밖에서 뭔가 충돌한 것 같았어요. 잠시 후 보안 요원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중국 측이 트럭으로 정문을 들이받으려 했습니다. 지금 한국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시연을 계속하세요. 멈추면 안 됩니다. 천리화 회장의 단호한 지시에 기술진들이 다시 집중했습니다. 강혜원 기술총괄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엔 멀티 패터닝 기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번의 노광으로 4개의 층을 동시에 형성하는 기술이죠. 화면이 바뀌자 모두가 숨을 멈췄습니다. 웨이퍼 위에서 4개의 서로 다른 패턴이 동시에 형성되고 있었어요. 마치 4차원 프린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물리 법칙상. 황쯔위 부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퀀텀 간섭 효과를 이용했습니다. 빛의 파동 특성을 극대화해서 여러 층을 한 번에 형성하는 거죠. 박도윤 부사장이 설명하는 동안 갑자기 클린룸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공조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어요. 온도가 섭씨 40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온도에서는 정밀 장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어요. 중국 측의 새로운 방해 공작이었죠. 비상냉각 시스템 가동. 강혜원이 외치자 천장에서 특수 냉각 가스가 분사되기 시작했습니다. 액체 질소를 이용한 극저온 냉각 시스템이었어요. 이것도 예상했습니다. 우리 장비는 영하 50도에서 영상 100도까지 작동 가능해요. 온도가 다시 안정되자 시연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더욱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 제작된 칩의 전력 효율 테스트였습니다. 같은 성능 대비 전력 소비가 기존 7나노 대비 50% 감소했습니다. 발열도 40% 줄었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테스트였습니다. 이제 진짜 비밀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혜원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웨이퍼를 꺼냈습니다. 표면이 무지개 빛으로 반짝였어요. 그래핀과 실리콘을 하이브리드한 신소재입니다. 전자 이동 속도가 기존보다 10배 빨라요. 장비가 작동하자 모니터에 믿기 힘든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처리 속도는 현존 최고 칩의 20배였고 전력 소비는 10분의 1이었어요. 이건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수준이에요. 리네이팅 차관이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모든 전력이 차단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비상등만 희미하게 깜빡일 뿐이었죠. 중국 놈들이 외부 전력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비상발전기는요? 용량이 부족해요. 장비를 계속 돌릴 수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도윤 부사장은 침착했어요. 플랜 B를 실행하세요. 그의 지시와 함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비 하단에서 거대한 배터리 팩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보통 배터리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급비 개발한 핵융합 배터리입니다. 손바닥만한 크기로 1년간 전력 공급이 가능해요. 핵융합 배터리라고요? 그건 아직 이론상으로만. 황쯔위 부회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전 한국 핵융합연구소가 상온 핵융합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군사 기밀로 분류돼서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죠. 장비가 다시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에 이상한 노이즈가 나타나더니 시스템 에러 메시지가 떴어요. 사이버 공격이다. 누군가 시스템을 해킹하려 하고 있어요. 화면에 중국어로 된 메시지가 떴습니다. 항복하라.
아니면 모든 데이터가 삭제될 것이다. 천리화 회장이 비상 버튼을 꺼냈습니다. 누르려는 순간 정시현 국장이 막았어요. 기다리세요. 이것도 예상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한국팀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나섰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어요. 제가 김혜인입니다. 국정원 사이버 대응팀장이죠. 지금부터 역공격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어요. 중국 해커들이 사용하는 백도어를 역이용했어요. 오히려 그들의 시스템에 침투하는 통로가 됐죠. 3분도 안 돼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중국 측 시스템에서 비명 같은 경고음이 울렸어요. 그들의 데이터베이스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네요. 중국이 우리 기술을 훔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든 기록이 있어요. 김혜인이 파일을 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포섭 씨도 산업 스파이 파견, 심지어 납치 계획까지. 이걸 국제사회에 공개하면 리네이팅 차관이 말했습니다. 이미 복사 완료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공개할 수 있어요. 정시현 국장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시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엔 실제 제품 테스트였어요. 3나노 공정으로 제작한 모바일 프로세서를 스마트폰에 장착하는 장면이었죠. 이 프로세서는 현재 시장 최고 사양보다 1.5배 빠릅니다. 그런데 배터리 소모는 절반이죠. 실제로 벤치마크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숫자가 계속 올라가더니 기존 세계 기록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예요. 리네이팅 차관이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강혜원이 스마트폰으로 8K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복잡한 그래픽 작업을 동시에 10개나 실행했어요. 그런데도 스마트폰은 전혀 뜨거워지지 않았습니다. 발열 제로 기술입니다. 나노 단위의 열 분산 구조를 설계했어요. 바로 그때 밖에서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건물이 크게 흔들렸어요. 창문으로 보니 중국 측이 어디서 구한 건지 장갑차까지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미친 놈들. 전쟁이라도 하려는 거야? 황쯔위 부회장이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군 특수부대가 대기 중입니다. 정시현 국장이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알파팀, 진압 시작하라. 순식간에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한국 707 특수임무대대가 단 5분 만에 중국 요원 전원을 제압했다고 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연을 하겠습니다. 강혜원 기술총괄이 서둘러 최종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인공지능 칩이었어요. 이 칩 하나로 현재 슈퍼컴퓨터 수준의 AI 연산이 가능합니다. 전력 소비는 100분의 1이고요. 시연 화면에서 복잡한 딥러닝 모델이 실시간으로 학습하고 추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챗GPT 수준의 AI가 스마트폰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동되고 있었어요. 실시간 언어 번역, 이미지 생성, 심지어 동영상 제작까지 모두 이 작은 칩 하나로 가능합니다. 시연을 보던 천리화 회장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달려갔지만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꿈꿔온 미래예요. 기술이 인류를 자유롭게 만드는 세상. 황쯔위 부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중국이 10년을 투자해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입니다. 박도윤 부사장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왜 중국이 이토록 필사적으로 방해하는지 알 수 있었죠. 한국과 대만이 손잡으면 세계 반도체 패권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천리화 회장이 결심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황쯔위 부회장과 리네이팅 차관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중국의 위협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가? 두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숨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기술의 가치를 선택한 것이었죠. 강혜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꺼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진짜 최종 병기입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손톱만한 크기의 칩이었어요. 퀀텀 컴퓨팅 칩입니다. 창원에서 작동하는 100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죠. 이 말에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 거대한 냉각 장치가 필요한 기술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작게 만들었다고요? 이걸로 현재 슈퍼컴퓨터로 10,000년 걸리는 계산을 1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실제 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잡한 암호 해독,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 기후 변화 예측까지 모든 게 순식간에 처리되었어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인류 문명이 한 단계 도약합니다. 박도윤 부사장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어요. 이건 정말로 인류 역사를 바꿀 기술이었으니까요. 새벽 5시 30분, 시연이 모두 끝났습니다. 밖에서는 중국 측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었지만 클린룸 안에 우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였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죠.
이제 남은 것은 이 기술을 어떻게 지키고 세상과 공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중국의 마지막 카드가 공개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연을 마치고 긴장을 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 6시, 밖에서는 확성기로 중국 측이 계속 압박하고 있었어요. 천리화 회장, 당신의 가족이 위험합니다. 지금 나오면 모든 것을 용서하겠습니다. 왕아오란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천리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가족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정시현 국장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천리화 회장의 가족이 한국에 무사히 도착한 모습이 나타났어요. 한국 국정원이 새벽 내내 극비 작전을 펼쳐 구출한 것이었죠. 황 부회장님과 리인 차관님 가족도 모두 안전합니다. 그 순간 왕아오란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경제적 선택을 하시죠. 지금부터 정확히 12시간 후 대만 기업의 모든 중국 내 자산이 동결됩니다. 총액 3천억 달러예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3천억 달러면 대만 전체 GDP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히토류 수출도 전면 중단됩니다. 대만 반도체 산업은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겁니다. 리네이팅 차관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런 강도 같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왕아오란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대만 경제부 내 중국 협력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시간 내 항복하지 않으면 전 세계에 공개하겠습니다. 린 차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대만 정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었죠.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저들은 진짜 명단을 가지고 있어요. 린 차관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부서에 최소 10명의 이중 스파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누군지 특정하지 못했죠. 황쯔위 부회장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앉아버렸습니다. 끝났어요.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리화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습니다. 그녀가 박도윤 부사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꺼냈어요. 지금부터 반격을 시작합니다. 오전 8시 놀라운 뉴스가 전 세계에 타전되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이었죠. 중국이 대만 반도체 기업들을 불법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해킹 시도, 산업 스파이, 심지어 납치 위협까지 모든 증거를 유엔과 WTO에 제출하겠습니다.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이 즉각 반응했어요. 오전 9시 백악관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경제 테러 행위를 규탄한다. 만약 대만 기업들에 대한 보복이 실행된다면 미국은 중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전면 제재를 단행할 것이다. 일본과 유럽연합도 비슷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순식간에 중국이 오히려 국제적 고립에 빠진 것이었죠. 오전 10시 왕아오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이것은 전쟁 선포나 다름없어. 전쟁을 시작한 건 당신들이에요. 천리화 회장이 확성기를 들고 답했습니다. 기술 경쟁을 폭력으로 해결하려 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11시 상황이 급반전되었습니다. 중국 본토에서 긴급 지시가 내려온 것이었어요. 베이징도 국제적 압박이 부담스러웠던 모양입니다. 협상하자. 조건을 말해라. 왕아오란의 목소리가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천리화 회장은 단호했어요. 조건은 하나입니다. 완전한 철수. 그리고 서면 사과. 그건 불가능하다. 그럼 국제 제재를 감수하세요. 정오가 가까워올수록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중국 측은 계속 자산 동결을 위협했지만 이미 게임의 판도는 바뀐 상태였어요. 오후 1시 결정적인 한 방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추가 발표를 한 것이었죠. 한국은 대만과 전면적인 반도체 동맹을 체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에는 히토류 공동 확보, 기술 공유, 그리고 제3국 공동 진출이 포함된다. 이 발표와 함께 일본도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인도와 베트남까지 관심을 표명했어요. 순식간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반도체 동맹이 형성되는 분위기였죠. 오후 2시 왕아오란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물러나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뭐죠?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자.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천리화 회장이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모든 위협과 감시를 즉시 중단하세요. 오후 3시 중국 요원들이 하나둘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포위가 풀렸어요. 우리는 드디어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밖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천 회장님, 한국과의 협력을 공식화하실 건가요? 오늘 무슨 기술을 보신 건가요?
질문이 쏟아졌지만 천리와 회장은 짧게만 답했습니다. 대만은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발표하겠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로렌조 씨, 오늘 일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기술의 힘이 폭력을 이긴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 측이 철수한 후 우리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 호텔 스위트룸에서 극비 화상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백악관 상황실이 나타났어요.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상무장관, 그리고 놀랍게도 대통령 본인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천 회장님, 오늘 아침 일은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무사하신가요? 미국 대통령의 첫 마디였습니다. 천리와 회장이 답했어요. 네, 덕분에 무사합니다. 이 질문에 황쯔위 부회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솔직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인텔이나 저희 TSMC보다 최소 2년은 앞서 있어요. 상황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국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미국도 한국과의 협력을 고려해야겠군요. 국가안보보좌관의 말에 상무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제안하는 건 이렇습니다. 한미대만 삼각 반도체 동맹, 기술 공유와 공급망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어요. 그때 정시현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한국 정부의 입장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화면이 분할되면서 서울 청와대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대통령과 산업부 장관이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동등한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일방적인 기술 제공이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여야 해요. 한국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국 측이 잠시 논의하더니 답했어요.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안하죠. 미국은 최첨단 설계 소프트웨어와 특허를 제공하고 한국은 제조 기술을, 대만은 파운드리 인프라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천리와 회장의 질문에 미국 대통령이 직접 답했습니다. 중국은 선택해야 할 겁니다. 국제 규범을 따르든지 아니면 고립되든지. 오후 6시 놀라운 소식이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총리가 긴급 참여를 요청한 것이었어요. 일본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소재 기술에서 세계 최고예요. 특히 포토레지스트와 실리콘 웨이퍼 분야에서요. 사각 동맹이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조 기술, 대만의 생산 능력, 미국의 설계 기술, 일본의 소재 기술이 합쳐지면 그야말로 드림팀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리네이팅 차관이 우려를 표했어요. 중국이 보복으로 히토류를 완전히 차단하면 어떻게 하죠? 전 세계 히토류의 80%를 중국이 통제하고 있어요. 그것도 대비했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호주와 캐나다의 대체 공급원을 확보했고 한국과 일본이 개발한 히토류 재활용 기술로 수요의 60%는 충당 가능해요. 저녁 7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한다. 어떤 국가의 일방적 압박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선언문이 발표되자마자 글로벌 증시가 이동쳤습니다. 한국, 대만, 일본의 반도체 관련 주가는 급등했고 중국 기업들은 폭락했어요. 밤 8시 베이징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서방의 기술 봉쇄에 맞서 중국은 독자 기술 개발에 매진할 것이다. 10년 안에 완전한 기술 자립을 달성하겠다. 강한 어조였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미 게임은 끝났다는 것을요. 밤 9시 백악관에서 추가 제안이 왔습니다. 내일 당장 워싱턴으로 오세요. 공식 조인식을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천리와 회장이 동료들과 눈을 맞췄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죠? 조인식은 서울에서 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곳이니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미국 대통령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서울에서 만납시다. 회의가 끝난 후 천리와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72시간 전만 해도 우리는 중국의 압박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고 있네요. 박도윤 부사장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힘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의 결과죠. 밤 10시 호텔 밖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호하고 있었어요. 자유와 혁신의 승리를 축하하면서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과연 이 동맹이 중국의 반격을 막아내고 새로운 기술 시대를 열 수 있을까요? 다음날 새벽 5시 서울 삼성반도체 연구소 지하 벙커. 여기서 역사상 가장 극한의 기술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일본 대표단까지 모두 도착한 상태였어요. 지금부터 보실 것은 실전 시뮬레이션입니다. 중국이 가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가정하고 우리 기술이 버틸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거죠. 강혜원 기술총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버 공격 테스트였어요. 실제 중국 해커팀을 고용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요. 지금부터 그들이 우리 시스템을 공격할 겁니다. 모니터에 실시간 공격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초당 수만 건의 침투 시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공격이 자동으로 차단되고 오히려 역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능동 방어 시스템입니다. 공격 패턴을 학습해서 예측하고 선제 차단해요. 미국 사이버 사령부 대령이 경악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없는 기술이에요. 펜타곤에 즉시 보고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더욱 극단적이었습니다. EMP 공격 시뮬레이션이었어요. 만약 중국이 전자기 펄스 무기를 사용한다면 모든 전자 장비가 마비됩니다. 하지만 강혜원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력한 EMP가 발생했지만 장비들은 멀쩡했어요. 그래핀 기반 차폐 기술과 광학 컴퓨팅을 결합했습니다. 전자기파에 영향받지 않는 시스템이죠. 일본 대표단의 다나카 교수가 흥분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해냈군요. 세 번째 테스트는 물리적 파괴 상황이었습니다. 공장이 폭격당했다고 가정합시다. 생산 라인이 완전히 파괴된 상황이죠.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공장이 잿더미가 되었어요. 하지만 다음 장면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듈형 생산 시스템으로 12시간 내 다른 공장에서 동일한 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레고 블록처럼요. 실제로 트럭에 실린 장비들이 새로운 장소에서 자동으로 조립되는 영상이 나왔어요. 로봇들이 알아서 연결하고 칼리브레이션까지 완료했습니다. 이건 공상과학 영화 수준이네요. 천리화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공급망 차단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중국이 모든 원자재 공급을 중단했다고 가정합니다. 키토류는 물론 기초 화학물질까지요. 그럼 한 달도 못 버티지 않나요? 황쯔위 부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보세요. 화면에 대체 공급망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호주, 몽골, 카자흐스탄, 아프리카까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10년간 조용히 구축한 백업 네트워크입니다. 중국 의존도를 20% 이하로 낮췄어요. 더 놀라운 건 재활용 기술이었습니다. 폐스마트폰 한 톤에서 희토류 1kg을 추출합니다. 도시 광산이죠. 서울에만 수십만 톤의 전자 폐기물이 있어요. 박도윤 부사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다섯 번째 테스트는 인력 문제였습니다. 중국이 한국 엔지니어들을 대거 스카우트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국 상무장관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이미 대비했습니다. 정시현 국장이 답했습니다. 핵심 인력 1000명에게 스톡 옵션과 장기 인센티브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AI가 상당 부분 업무를 자동화해서 인력 의존도를 낮췄습니다. 실제로 시연을 보니 한 명의 엔지니어가 AI 도움으로 10명분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테스트가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동시다발 복합 공격 시나리오였어요. 사이버 공격, 물리적 파괴, 공급망 차단, 금융 공격까지 동시에 일어난다면 모든 참가자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사실상 전쟁 상황이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에서 동시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어요. 알람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앙 통제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응을 시작한 거예요. 각 위기마다 최적화된 해결책이 실행되었습니다. 통합 위기 관리 AI입니다. 수만 가지 시나리오를 학습했어요. 15분 만에 모든 위기가 통제되었습니다. 생산은 60% 수준으로 유지되었고 핵심 기술은 완벽하게 보호되었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이제 확신합니다. 중국이 뭘 해도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천리화 회장의 선언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강점은 따로 있습니다. 강혜원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어요. 협력입니다. 한국의 기술, 대만의 생산력, 미국의 자본, 일본의 소재가 하나가 되면 그 시너지는 무한대예요. 테스트가 모두 끝난 후 참가자들은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본 게 아니라 미래를 본 거였으니까요. 이제 서명식만 남았네요. 미국 대통령의 화상 메시지였습니다. 네. 내일 서울에서 역사가 새로 쓰입니다. 그날 밤 중국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전 세계 중국계 기업들의 한국, 대만 제품 불매 운동을 지시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 세계가 새로운 동맹을 지지하고 있었으니까요. 기술로 시작된 싸움은 기술로 끝났어요. 박도윤 부사장의 말이 모든 것을 요약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자유와 혁신이 승리하는 시대가요.
서울 청와대 새벽 6시. 보안상 이유로 서명식 시간은 급비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 세계 주요 언론사 특파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역사적 순간을 놓칠 수 없었으니까요. 영빈관에는 각국 정상들이 모였습니다. 한국 대통령, 미국 대통령, 일본 총리, 그리고 대만 총통까지. 대만 총통이 직접 온 건 엄청난 정치적 리스크였지만 그만큼 이 동맹이 중요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한국 대통령의 개회사였습니다. 기술 독재에 맞서 자유 진영이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천리화 회장과 황쯔위 부회장, 린웨이팅 차관도 최전열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사흘 전만 해도 중국의 위협에 떨던 그들이 이제는 당당했어요. 새벽 6시 30분 서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도체 기술혁신 동맹 협정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기술 공유, 공동 연구개발, 공급망 통합,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외부 위협에도 공동 대응한다는 것이었죠. 한국 대통령이 먼저 서명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일본, 대만 순서였어요. 펜이 종이에 닿는 순간 수백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긴급 뉴스가 들어왔어요. 중국이 대만 해협에 군함을 집결시켰습니다.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설마 무력 시위를 하려는 걸까요? 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침착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치함대가 이미 대기 중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항공모함 2척을 포함한 대규모 함대를 파견한 상태였어요. 일본 자위대도 경계태세에 들어갔고요. 중국도 결국 허세일 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우리를 당할 수 없어요. 새벽 7시 서명식이 끝나고 공동기자회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동맹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CNN 기자의 질문에 박도윤 부사장이 답했습니다. 1나노 공정 개발입니다. 이론적 한계라고 불리는 그 벽을 넘을 겁니다.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1나노라니 그건 거의 원자 수준이었으니까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3년 내 시제품, 5년 내 양산입니다. 대담한 목표였지만 오늘까지 보여준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가능해 보였어요. 중국의 보복은 두렵지 않으신가요? 파이낸셜 타임스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천리화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미래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했어요. 자유와 혁신의 길을요. 그녀의 대답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오전 8시 서명식장 밖으로 나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인뿐 아니라 대만, 일본, 심지어 중국인들도 있었어요. 자유 만세, 기술 독립 만세. 그들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의 열기가 뜨거웠어요. 우리가 만드는 미래, 우리가 지키는 자유. 플래카드와 깃발이 물결쳤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 젊은 중국인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온 엔지니어입니다. 중국 정부의 억압이 싫어서 도망쳐 왔어요. 오늘 이 동맹을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언젠가 중국도 자유로워질 거예요. 그의 용기 있는 발언에 더 큰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전 9시 증시가 개장했습니다. 예상대로였어요. 한국 코스피는 7% 급등, 대만 가건지수는 8% 상승했습니다. 일본 니케이도 5% 올랐고요. 반면 상하이 종합지수는 10% 폭락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8% 떨어졌어요. 시장이 답을 주고 있네요. 정시현 국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오전 10시 베이징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서방의 기술 패권주의를 규탄한다. 중국은 독자적인 길을 갈 것이다. 강경한 어조였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패배를 인정한 거라는 걸요. 정호, 청와대 오찬장. 축하 분위기 속에서도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기술 개발 경쟁이에요. 강혜원 기술총괄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함께라면요. 천리화 회장이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혁신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수정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지금까지 72시간 동안 타이베이에서 서울까지 숨막히는 기술 전쟁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연이 여러분께 어떤 메시지를 전했기를 바랍니다. 기술의 힘, 자유의 가치, 그리고 용기 있는 선택의 중요성을요. 만약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유를 부탁드려요. 자유민주주의와 기술혁신이 승리한 이 역사적 순간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감사합니다.